네, 기초 전자공학 실험을 하는데 꼭 필요한 오실로스코프 사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차례는 트리거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고 왜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입력 신호를 받을 때 사용하는 커플링, 커플링은 입력 신호를 오실로스코프 장비에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방법인데, 그게 소위 이제 AC 커플링과 DC 커플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측정이 되는 건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입력 전압을 측정을 할 때 그 전압 시그널을 획득하는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브 감쇄율, 그래서 시그널이 너무 크거나 할 때, 시그널 전압이 너무 크거나 할 때 좀 줄여서 측정을 하거나, 또는 측정에 의한 시그널이 왜곡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브 감쇄율 조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잘 이해를 하고 오실로스코프 가지고 측정을 할 때, 전압 신호 측정을 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정확한 실험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실로스코프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 실험에서 사용하는 함수 발생기, 그래서 함수 발생기를 사용할 때 그때 부하 임피던스, 함수 발생기의 출력을 연결해주는 부하 임피던스에 따라서 그때 출력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제대로 설정을 하지 않으면 실험을 잘못하게 되고, 그런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는, 그래서 실험을 빨리 끝내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니까 제대로 잘 이해를 하고 실험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먼저 트리거 조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트리거는 여러분 이제 오실로스코프 메뉴에 보면은 엣지 트리거, 펄스 트리거, 비디오 트리거 등등이 있는데, 이번 학기에 여러분이 실험을 하면서 또는 앞으로도 사실은 엣지 트리거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엣지 트리거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이 실제로 측정하는 시그널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변하는, 주기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실로스코프 상의 화면에 표시할 때는 어떻게 표시해야 되는가 하면은 일정 시간 구간에 대해서 잘라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번 계속 반복되는 신호에서 어떤 특정 지점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파형 부분을 어느 시간까지 겹쳐서 반복해서 오실로스코프 상의 화면에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바로 엣지 트리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널을 보면은 이렇게 전압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요. 전압이 내려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상승 엣지에서 트리거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전압 범위 중에서 여기 바닥 최소값에서 최대값 사이 전압이 변하는 와중에 올라가는 쪽에서 특정 전압값이 되는 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그리면 여기로 되어 있죠. 그리면은 상승하는 전압 신호 중에서 요 전압값이 되는 그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까지를 오실로스코프 화면에 보여주겠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걸 하나만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또 그 다음에 동일한 상승 엣지 같은 전압값에서 시작해서 또 동일한 시간 간격 얼마간의 시그널을 같이 겹쳐서 오실로스코프 상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 엣지에서 되는 엣지 트리거 방식으로 여러분이 시그널을 표시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시간에 대해서 계속
계속 변하는 시그널을 부분 잘라서 이렇게 오실로스코프 화면상에 보여주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반복적인 시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파형을 안정화하고 일회성인 것처럼 그렇게 파형을 캡처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 밑에 설명도 같은데 입력 신호의 동일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겹쳐서 표시함으로써 마치 정지된 것처럼, 그래서 정지된 것처럼 보이도록 한다.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이 이 트리거를 잘못하면 오실로스코프를 가지고 어떤 시그널을 보고자 할 때 트리거를 잘못하면 화면의 시그널이 정지된 게 아니라 계속 흐르는 것처럼, 이런 시그널이 계속 흐르는 것처럼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시그널이 이렇게 정지돼서 보이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트리거를 잘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트리거 조작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왼쪽 그림을 보면은 파형이 두 개죠. 지금 이렇게 뭐 어느 순간 캡처하느라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게 웨이브가 계속 흐르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트리거가 제대로 설정이 안 됐다라는 거고요. 트리거를 설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쪽에 오실로스코프 조작 패널에 가면은 여기 트리거 메뉴가 있고요. 트리거 메뉴에서 레벨이 있습니다. 레벨. 그다음에 엣지 트리거를 골라주고 메뉴를 눌러서 엣지 트리거를 골라주고 레벨. 이 레벨은 시그널 중에 어느 전압값을 기준으로 이제 시그널을 잘라서 캡처를 시작하겠다를 결정하는 건데요. 그래서 트리거 메뉴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가로줄이 나타납니다. 가로줄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요 값이 되는, 그래서 시그널이 요 전압값이 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잘라서 겹쳐서 보여주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시그널 레벨이, 전압 레벨이 이 트리거 레벨하고 차이가 있죠. 이런 식으로 되면 제대로 트리거를 할 수가 없고, 이 트리거 레벨이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서 시그널 전압 범위 안에 트리거 레벨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제대로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여기 화살표 되어 있죠. 트리거 레벨이 전압 범위, 시그널의 전압 범위 안으로, 뭐 가운데도 괜찮고 조금 벗어나도 상관없는데 안으로 들어오면, 그러면은 그 값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앞뒤로 얼마 시간 동안 시그널을 캡처해서 화면에 표시하게 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표시가 돼서 여기서 트리거 된 걸 기준으로, 여기 T자가 있죠.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시그널을 보여준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오실로스코프를 볼 때 왼쪽에 이렇게 1번하고 오각형 표시가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요 레벨이 0볼트다. 요 레벨이 0볼트고 전압이, 위쪽은 전압이 플러스, 아래쪽은 전압이 마이너스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 꼭 기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오실로스코프 화면에서 이렇게 가로 세로로 이렇게 격자 표시가 되어 있죠. 눈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때 가로축은 시간이죠. 시간. 그래서 여기 시간의 한 칸이 얼마냐 하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400 나노세컨드, 여기는 80 나노세컨드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한 칸이 80 나노세컨드고요. 지금 총 여기 5칸이 표현이 되니까 5칸에서 400 나노세컨드다.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트리거 하는 거는 보니까 여기 이렇게 상승 엣지에서 트리거 한다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로축은 이제 한 눈금이 얼마냐? 한 눈금이 얼마냐 하면은 한 눈금이 1볼트 간격이다. 한 눈금이 1볼트 간격이다라는 것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트리거 레벨이 1.68볼트 너무 높게 올라가 있죠. 이걸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트리거 레벨을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40mV 또는 뭐 0볼트 이런 식으로 트리거 레벨을 낮춰주면 시그널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고 제대로 트리거가 돼서 시그널이 정지한 것처럼 이렇게 이쁘게 측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거, 트리거 조작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이 트리거 레벨 값이 시그널 전압 범위 안쪽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 실험할 때 꼭 기억을 하고
오실로스코프를 조작을 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입력 신호를 읽을 때 그 오실로스코프에서 읽을 때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AC와 DC 커플링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읽어보면 커플링이란 전기 신호를 한 회로에서 다른 회로로, 그래서 여러분이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 회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오실로스코프 쪽으로 연결을 해서 전압 신호를 측정하는 방법이죠. 그때 DC 커플링, AC 커플링, 접지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신호가 들어오지 않는 거니까 DC 커플링과 AC 커플링이 있다라는 거고요. DC 커플링은 입력 신호의 값 전체를 표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력 신호가 예를 들어서 2V DC 성분 값이 있고 더하기 뭐 1.5V의 사인 값, 그래서 1.5V 곱하기 사인 웨이브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전체를 다 전압을 읽는 것이 DC 커플링이 되겠고요. 여러분의 AC 커플링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중에 DC 신호는 제외하고 이렇게 AC 신호값만 실제로 오실로스코프에서 측정해서 표시해주는 그게 AC 커플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은 언제 사용하게 되냐 하면은 DC 전압값을 알고 AC 전압폭도 진폭도 알고 싶다. 둘 다 알고 싶을 때는 당연히 DC 커플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그 실험을 많이 하게 될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증폭회로 같은 경우에는 입력 시그널은 굉장히 작고 여기 뒤에 입력 시그널은 굉장히 작고 앞에 DC 바이어스 전압은 상당히 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두 가지를 더해서 동시에 측정을 하게 되면 스케일상으로 화면에서 이 AC 시그널의 진폭이 너무 작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스케일을 키워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2V 더하기 1.5mV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표현하게 되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2V는 없애버리고 AC 커플링을 통해서 요 AC 신호만 스케일을 확대해서 우리가 화면상에 표시하면 훨씬 관찰하기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DC 값하고 AC 값의 차이가 굉장히 클 때, 값 자체의 차이가 굉장히 클 때 AC 신호 값을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AC 커플링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접지는 뭐 크게 많이 사용할 일은 없을 텐데 뭐 입력 신호를 차단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오실로스코프 조작 패널이 이렇게 있고요. 그때 1번 프로브, 1번 채널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1번 채널 쪽에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커플링이 여기 있죠. DC 커플링, AC 커플링, 그다음에 그라운드가 왔다 갔다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DC 커플링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실제 측정되는 값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 오각형, 1번 오각형이 표시된 이 부분이 0V란 얘기죠. 여기가 지금 요 레벨이 0V란 얘기고요. 0V인데 지금 사인 웨이브가 이만큼 올라가 있죠. 보면은 이만큼 중심값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DC 성분이 있다는 거죠. DC 성분이 이만큼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얼마냐 하면은 한 칸에 1V입니다. 한 칸에 1V라는 거 잘 봐두고요. 그래서 DC 성분이 지금 2V가 있습니다. DC 2V가 있고요. 그 다음에 AC 시그널이 흔들리는데 그 진폭이 지금 1V는 채 안 되고 0.6, 0.7, 0.7V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C 성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를 이만큼 0V 기준으로 올라가서 흔들리는 이 전체를 보고 싶으면 DC 커플링을 보는 거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진폭이 너무 작다. 이렇게 뭐 0.7V가 아니라 진폭이 너무 작아서 이게 흔들리는데 이게 잘 안 보인다.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DC 값을 AC 값과 같이 스케일을 키우면 이게 이 시그널이 위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화면 위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요 버튼을 눌러서 요 버튼을 여러분이 눌러서 AC 커플링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AC 커플링으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중심값이 0V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DC 2V가 있는데 그 부분은 측정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측정이 안 되고 중심값이 0V로 내려온 상태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모양으로 AC 성분만 측정이 되는 게 AC 커플링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 쓰냐? 어떤 시그널의 DC 값이 실제로 흔들리는 AC 값 대비 훨씬 클 때 그런데 AC 값을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AC 커플링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트랜지스터 증폭회로는 이렇게 AC 커플링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죠. 상당히 있고 바이어스 포인트까지 같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DC 커플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로를 이해를 하고 빠르게 어떤 게 적합한 조건인가 지금 현재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잘 이해하고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트리거 레벨을 보면 화살표 되어 있죠. 트리거 레벨이 시그널 범위 안 미니멈과 맥시멈 그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시그널이 정지된 상태로 측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획득 모드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획득 모드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트리거를 통해서 실제 화면에 표시되는 파형은 여러 개의 그 측정되는 파형이 겹쳐서 표현이 됩니다. 그때 뭐 이렇게 샘플 모드 그 중에 하나를 뭐 샘플링하는 거, 그다음에 피크 탐지 모드, 고해상도, 평균 모드, 엔벨로프 모드 등등이 있는데 여러분이 사용하는 건 이제 샘플 모드나 또는 평균 모드 등등을 이 두 가지를 아마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샘플 모드로 하게 되면은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증폭 회로를 실험을 하게 되면은 이게 아날로그 회로이기 때문에 노이즈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은 시그널에 이게 노이즈가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전자파 이런 것들 때문에 노이즈가 껴 들어가면 이게 파형이 이쁘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측정한 여러 개의 시그널을 겹쳐서 평균을 냅니다. 평균을 내게 되면은 노이즈 부분은 서로 상쇄되고 실제로 진짜 시그널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모드는 노이즈 제거에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하면서 여러분이 파형이 생각과 다르게 예상과 다르게 너무 노이즈가 많다 그러면 반드시 평균 모드를 적용을 해서 그래서 시그널을 4개 또는 16개 이렇게 겹쳐서 그래서 노이즈를 제거하고 표시를 해주면 깔끔한 파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요, 여기 여러분이 여기 평균 모드를 적용하지 않으면 사인 웨이브가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 개 그 측정된 시그널들이 서로 겹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게 아니라 뭐 삐죽삐죽하게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삐죽삐죽하게 될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평균 모드를 적용을 하면은 평균 모드를 여기서는 지금 16개 데이터를 겹쳐서 평균을 낸 겁니다. 그러면 노이즈들이 다 사라지고 이렇게 깔끔하고 예쁜 정연파, 사인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는 여러분이 뭐 증폭률이 얼마다, 진폭이 얼마다를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꼭 평균 모드를 실행을 시키고 그 후에 진폭을 구해서 전압 증폭률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정확한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브 감쇄율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프로브를 보면은 우리 실험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1x 그리고 10x 두 종류의 감쇄율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10배라고 하면 곱하기 10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10x라고 쓴 거는 10배가 아니라 앞뒤를 바꿔서 사실은 10분의 1이다. 10분의 1로 시그널 전압을 줄여서 측정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x를 여러분이 선택을 하게 되면은 실제 전압 파형 그대로를 획득을 해서 오실로스코프에 표시를 하게 되고요. 10x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프로브에서
실제 값을 10대 1로 줄여서 파형을 줄여서 획득하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왜 하냐? 10분의 1로 줄이는 10x 감쇄는 왜 이용을 하냐 하면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전압이 너무 높을 때입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시그널의 전압이 너무 높으면 실제로 그 전압이 그대로 오실로스코프에 들어가면 오실로스코프가 제대로 표현도 못 해주고 오실로스코프가 망가지는 고장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압이 뭐 100V가 넘어간다 이런 걸 측정할 때는 그걸 10분의 1로 줄이면 예를 들어 150V다. 150V 시그널은 10분의 1로 줄이면 15V가 되겠죠. 그래서 10분의 1로 줄여서 150V 시그널을 10분의 1로 줄여서 15V로 줄이면 그럼 오실로스코프에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실로스코프도 망가지지 않고요. 이렇게 너무 전압이 높은 경우에 줄여서 측정하는 그런 용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측정하는 것 대비 10x 10분의 1로 줄여서 측정을 하게 되면은 프로브 자체의 정전 용량이 작아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실제로 뭔가 여러분이 이렇게 측정하고자 하는 회로가 있고요. 그 회로에서 특정 이렇게 뭐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그널이 이렇게 나올 때 그거를 측정하려고 오실로스코프 프로브를 갖다 대면 프로브를 갖다 대는 순간 그 프로브의 커패시턴스 정전 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브의 정전 용량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그널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시그널은 실제 시그널은 이거였는데 이렇게 이쁜 사각형 구형파가 나오고 있었는데 커패시턴스를 갖다 대면 그러면 여기 이 출력 저항이 이 시그널에 붙어 있는 출력 저항이 클 때 이런 커패시턴스가 붙으면 실제 측정되는 거는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RC 딜레이, RC 회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누워서 측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브를 갖다 대는 순간 부하가 로드가 붙으면서 커패시턴스 로드가 붙으면서 시그널이 왜곡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이 커패시턴스 용량을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1로 10x 감쇄를 선택을 하게 되면 프로브의 커패시턴스, 로드 커패시턴스 정전 용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아니라 정확한 이 파형을 그대로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감쇄를 이용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브에서 이거는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게 프로브에서 감쇄를 하게 되면 실제로 화면에 오실로스코프 화면에 디스플레이 표시할 때는 그거를 10배 그래서 오실로스코프에서는 10배로 키워서 보여줘야 그래야 신호 파형을 온전하게 표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프로브의 감쇄율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맞춰서 오실로스코프의 감쇄율도 동일하게 잘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꼭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정확하게 전압이 측정이 되고 여러분 측정한 전압값이 예상과 다르게 뭐 10분의 1밖에 안 된다 또는 10배로 크게 나온다 그런 경우에는 프로브의 감쇄율과 오실로스코프의 감쇄율을 맞추지 않고 매치시키지 않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프로브와 오실로스코프의 감쇄율을 맞춰줘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프로브의 감쇄율을 설정하는 방법은 여기 있죠. 여러분 프로브에 보면은 여기 1x, 10x 하고 이렇게 슬라이딩하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1x 쪽으로 스위치를 밀어놓으면 이 프로브는 지금 실제 전압을 그대로 동일하게 전압을 측정을 하는 대신 정전 이 커패시턴스를 갖다 댐으로써 발생하는 커패시턴스 프로브를 갖다 댐으로써 추가되는 그런 커패시턴스가 좀 큰 거죠.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이 슬라이딩 스위치를 이쪽으로 10x 쪽으로 밀어주면 그러면 이때는 실제 전압을 10분의 1로 줄여서 프로브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시그널이 이제 오실로스코프로 가면 화면에 표시할 때는 다시 10배로 키워져야 되겠죠. 오실로스코프에서 다시 10배로 키워서 꼭 표시를 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측정이 된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또 좋은 점은 프로브를 갖다 댐으로써 발생하는 커패시턴스가 10분의 1로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그널의 왜곡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는데 반면에 노이즈가
프로브 커패시턴스가 작으면 노이즈가 쉽게 껴들어오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노이즈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경우엔 감쇄율을 이렇게 10x 10분의 1로 하지 말고 노이즈가 많이 있을 때는 감쇄를 그냥 하지 않는 1x로 선택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형 발생기로 여러분이 20V 피크 투 피크, 그럼 진폭은 10V가 되겠죠. 20V 피크 투 피크니까 그런 정연파를 사인파를 만들었고요. 오실로스코프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과 같이 감쇄율이 1인 경우에는 여기 딱 보면은 여기 보면 한 칸이 5V죠. 한 칸이 5V입니다. 그래서 두 칸이니까 위로 10V, 위로 10V, 그다음에 아래로 두 칸에서 아래로 10V, 마이너스 10V 이렇게 해서 지금 피크 투 피크로 20V, 피크 투 피크로 20V 정연파가 측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대로 측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만약 프로브에서만 감쇄율을 10x로 10분의 1로 해버리면 그러면 진폭이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거죠. 진폭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거 대비 지금 진폭이 10분의 1로 작게 측정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10분의 1로 작게 측정하는 경우에는 프로브의 감쇄율을 잘못했구나. 이걸 다시 1x 쪽으로 슬라이드 스위치를 밀어주면 원래 진짜 시그널 전압이 측정이 되는 거죠. 또는 이렇게 하지 않거나 또는 꼭 10x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오실로스코프 프로브 설정에 가서 거기 1x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걸 바꿔서 10x로 바꿔줍니다. 이거를 10x로 바꿔주게 되면은 디스플레이 할 때, 표현할 때 다시 10배로 키워주기 때문에 프로브 설정을 이렇게 10x로 바꿔주면 10배로 다시 키워주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커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거하고는 지금 약간 다른데 여기서는 2V로 되어 있네요. 2V, 2V 피크 투 피크 정연파를 측정하는 케이스인데 지금 프로브도 1x, 오실로스코프도 1x 둘 다 이렇게 1x로 이렇게 하게 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지금 그게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한 칸에 100mV, 이쪽으로 0.1V, 100mV 이쪽으로 100mV. 그래서 지금 0.2V 피크 투 피크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2V 정연파를 측정을 하는데 감쇄율을 10x로 해놓고 측정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오실로스코프 설정을 안 바꿔주면 그래서 프로브에서는 감쇄율이 10x고요. 프로브에서의 감쇄율은 10x인데 오실로스코프에서도 10x로 맞춰줘야 되는데 맞추지 않고 1x 오실로스코프에서 1x로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실제 값보다 10분의 1로 측정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한 칸에 100mV에서 작게 측정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오실로스코프에서 다시 10x로 제대로 설정을 해주면 그래서 프로브도 10x, 오실로스코프도 10x 같이 맞춰주면 여기서 보다시피 한 칸에 1V 해서 이렇게 2V 피크 투 피크로 제대로 올바르게 측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프로브에서 감쇄율을 10x로 해주면 오실로스코프에서도 10x로 프로브 설정에 들어가서 감쇄율을 10x로 꼭 맞춰줘야 된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프로브에서 1x면 오실로스코프도 1x 그렇게 서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오실로스코프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실수하기 쉬운 펑션 제너레이터, 시그널 제너레이터 파형 발생기에서 출력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파형 발생기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시그널을 받아서 쓰죠. 그때 시그널을 받는 부하, 로드 임피던스가 뭐 수 킬로옴 정도 이상으로 이렇게 크면 이 정도면 충분히 큰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파형 발생기 자체도 그 장비 자체도 출력 저항을 갖습니다. 출력 임피던스를 갖는데 이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수십
오hm 정도, 수십 오hm 정도로 작기 때문에 부하 저항이 이렇게 크면 수십 오hm 정도는 무시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출력 전압은 파형 발생기 자체의 출력 임피던스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세팅한 값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서 로드 임피던스가 로드가 크면은 수 킬로옴 정도로 저항이 크면 그때는 파형 발생기의 로드 임피던스 설정에 들어가서 얘를 하이 임피던스라는 얘기죠. 하이 임피던스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경우로 로드 임피던스가 굉장히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십에서 수백 옹스트롱, 뭐 100옹스트롱, 수십에서 수백 옴. 예, 그래서 이렇게 수백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뭐 200옴 요 정도 해서 이렇게 작은 경우, 그래서 부하 임피던스가 뭐 200옴 이하 이런 식으로 작은 경우에는 파형 발생기 자체 출력 임피던스가 수십 옴이면 그거와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그러면 실제 파형 발생기에서 만든 전압은 부하 임피던스와 파형 발생기 출력 임피던스에 나뉘어서 걸리는 그런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부하에 걸리는 값은 우리가 설정한 전압값보다 작은 값이 측정이 된다, 부하에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하 임피던스가 이제 특별히 작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전압을 제대로 전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50옴, 50옴을 갖도록 임피던스를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뭐 트랜스미션 라인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50옴으로 임피던스를 맞춰주죠. 그렇게 맞춰준 상태에서는 파형 발생기의 로드 임피던스도 50옴으로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실제 파형 발생기에서 나온 전압이 로드 임피던스와 파형 발생기 자신의 그 출력 저항에 나뉘어 걸리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파형 발생기는 전압을 두 배로 만들어서 출력을 합니다. 그럼 실제로 전압은 두 배로 만들었지만 로드 임피던스와 자기 자신의 출력 임피던스에 반씩 나뉘어 걸리기 때문에 실제 로드 임피던스에는 만들어준 전압의 절반만 걸리게 돼서 우리가 원했던 전압을 인가를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험하면서는 이렇게 부하 임피던스가 그렇게 작은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한두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하이지 상태로 설정을 하고 실험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좀 더 그림으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그 파형 발생기 펑션 제너레이터도 얘를 우리가 회로 이론 시간에 배운 태분한 등가회로, 태분한 이퀴벌런트 서킷으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바꿔보면 이렇게 볼티지 소스와 전압을 만들어내는 볼티지 소스와 거의 직렬 저항으로 이렇게 등가 회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여기에 이제 로드 저항이 붙습니다. 로드 저항이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붙게 되면은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서 시그널을 예를 들어서 뭐 1V 시그널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1V 전압은 요 자신의 출력 저항과 로드 저항의 전압은 나뉘어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1mV가 걸리고요. 1mV가 걸리고 여기는 999mV가 걸리면 토탈해서 더해서 1V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될 때는 이런 출력 저항 50옴을 무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언제? 이 저항이 로드 저항이 굉장히 클 때입니다. 로드 저항이 뭐 1kΩ 이상, 로드 저항이 1kΩ 이상이면은 얘 출력 저항이 이렇게 수십 옴 정도로 작기 때문에 이 저항이 충분히 크면 여기 파형 발생기에서 만든 전압은 대부분 다 이렇게 로드에 걸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한 로드에 걸어주고자 하는 로드에 부하에 인가하고자 하는 전압과 동일한 크기의 전압을 여기서 생성을 하면 되는 거죠.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실험할 때는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파형 발생기에서 출력 메뉴에서 하이지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로드 저항이 크다는 얘기죠. 로드 저항이 큰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펑션 제너레이터에서 전압을 그대로 만듭니다. 그대로 만들고 그 값이 그대로 로드 쪽에 인가되는 거죠. 그러나 부하가 로드가 굉장히 작을 때 1kΩ이 아니라 부하 저항이 50옴과 같이 작은 경우에 여기다가 1V를 걸어주고 싶다. 여기에 1V 시그널을 걸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럼 실제로 여기서 생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전압을 만들 때는 2V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2V를 만들어줘야 자신의 출력저항에 1V가 걸리고 부하저항에 1V가 이렇게 부하저항이 50옴, 출력저항도 50옴이니까 전압이 나뉘어서 똑같이 동일하게 나뉘어서 걸리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실제로 만드는 건 2V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2V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1V가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출력 전압값을 1V로 세팅을 하더라도 실제 펑션 제너레이터가 만드는 전압은 2V를 만듭니다. 2V를 만들어서 출력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실험을 하는데 실제로 부하 저항이 굉장히 커요. 부하 저항이 뭐 1kΩ로 크다. 1kΩ로 큰데 출력 세팅을 50옴으로 세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파형 발생기는 자체적으로 2V의 시그널을 만듭니다. 2V의 시그널을 만들고 로드 저항이 이렇게 크면 2V가 전부 다 부하 저항에 걸리는 거죠. 그러면 실제 측정되는 값은 2V가 측정이 됩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면은 이상하다. 내가 시그널 파형을 1V 시그널을 만들도록 파형 발생기에 입력을 했는데 왜 2V가 나올까? 왜 2V가 나와서 측정이 되는가 하면은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50옴 모드로 출력 저항을 파형 발생기에서 설정을 한 거죠. 그렇게 설정을 하면 실제로 얘는 전압을 두 배로 만들어서 출력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로드 저항이 55이면 괜찮죠. 제대로 측정이 될 텐데 로드 저항이 큰 경우에도 이렇게 55으로 세팅을 해놓고 여러분이 사용하게 되면 실제 나오는 값은 두 배로 전압이 높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거를 잘 기억을 하고 웬만한 경우에 출력을 하이지로 설정을 하고 사용해야 여러분이 원하는 전압이 파형 발생에서 나온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측정한 결과를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출력 메뉴가 있죠. 여러분 오실로스코프에 보면은 펑션 제너레이터죠. 파형 발생기에 보면은 출력 메뉴가 있습니다. 출력 메뉴에 들어가면은 두 번째 로드 임피던스 설정하는 게 있고요. 로드 임피던스를 설정할 때 50옴으로 할 것이냐, 높은 임피던스 하이지로 설정을 할 것이냐 고르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일반적인 경우에 높은 임피던스로 설정을 해야 그래야 실제 여러분이 세팅한 전압값이 그대로 나오고 여기서 만약 얘를 골라주면 50옴짜리를 골라주면 파형 발생기는 두 배로 높은 전압을 출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거를 잘 기억을 해서 정확하게 사용하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실로스코프와 파형 발생기 사용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꼭 잊지 말고 실험할 때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